네, 오늘은 성윤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성윤리와 관련하여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와 관련한 성폭력,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이 나오지만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미투와 관련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성윤리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과 관련한 뉴스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먼저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탈리아의 유명 여배우가 방송에 출연해 와인스틴을 역사상 최악의 연쇄성 약탈자라고 말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국 이탈리아 공영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 하비 와인스틴이 20년 전 칸 영화제 때 한 호텔에서 당시 21살인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E poi andava in bagno e tornava con un accappatoio e una crema chiedendoti un massaggio. 이어서 와인스틴이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여배우에게 비슷한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를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성약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È che quest'uomo è stato uno dei più grandi predatori seriali della storia, una specie di Ted Bundy, di serial killer della violenza sessuale sulle donne. 아르젠토는 이달 초 미국 잡지에 와인스틴의 범행을 털어놓은 뒤 오히려 자신이 일부 언론과 네티즌의 악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Con la possibilità, come è successo a me, purtroppo solo a me in Italia, di venire crocifisse, doppiamente crocifisse per una violenza subita. 아르젠토는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당분간 이탈리아를 떠나 독일 베를린에 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자신을 메신저로 비유한 한 우파 신문을 고소할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잘 보셨죠? 이러한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슈가 되었죠. 이후 미투 운동은 SNS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등 다양한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도 알려지며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미투는 보편화되며 피해자들의 대중적인 고발 운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모 검사가 한 방송사의 뉴스에 출연하여 공공기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죠. 잠시 뉴스 보시겠습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현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후 유명인들에 의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공에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사회 각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불거지며 미투 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100일 넘게 지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확산시킨 서지현 검사. 업무 특성상 수직적인 문화가 뚜렷한 검찰 내부 조직에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연예계와 문화계, 정치권 등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정조차 하지 않아서 더 큰 비난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피해자들의 태도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보복이나 주변인들의 반응 혹은 2차 피해가 두려워서 대응하지 못했다면 미투 열풍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다소 나타났는데요. 일부 남성들의 과도한 펜스룰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사전에 조심해서 불필요한 도덕적 비난들을 피하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여성과의 관계를 일절 끊어버리는 형태로 변질되기도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기 있는 약자들의 외침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회의 검은 면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남성 위주인 사회 권력 구조의 변화가 바로 제2, 제3의 미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정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로 인하여 남아와 여아들에 대한 가정의 성역할 교육도 남성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이나 노출을 남성다움으로 여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적 표현이나 신체에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러나 미투 운동은 남성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이 더 이상 남성다움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체적인 자기인식과 자기 존중감을 상실합니다. 또한 무거운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감추고 더 나아가 대인 공포증을 비롯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과 같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심리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 공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미투 운동은 이런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투 운동 직후 7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14.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투 운동이 남성을 향한 여성의 전쟁 선포라는 식의 인식을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 피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폭력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흔히 성폭력 피해자 하면 여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의하면 2014년 성폭력 남성 피해 건수는 전체 성폭력의 5%인 1375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남성다움을 상실한 연약한 남성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여성들의 못지않은 심각한 심리적 피해가 가중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피해 남성을 비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성다움에 대한 선입견이죠. 사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성폭력은 주로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대부분 권위자나 여성보다 육체적 힘이 강한 상대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 범죄 장소도 예측을 불허할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EBS 다큐 시선 용기 있는 외침의 영상으로 그 실태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추행을 폭로한 현지검사의 작은 외침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이것이 나가서는 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그 행위도 자제하게 되고. 서울여성노동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2,734건입니다. 이 중 기소된 건은 단 14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이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한 거 불능이었다라는 주장이 어차피 명시적 폭력이나 협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피해 발고가 된 부분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입증이 실패함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다시 뭐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죽여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 생존의 내일을 열기 위해 모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비영리 범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공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이 미투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우리 사회가 미투를 계기로 성폭력의 심각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N번방 사건을 보았듯이 오히려 지능적 성범죄, 또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에 비해 빈도수가 낮겠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한 권력형 성폭력이 대다수겠죠. 그러나 범행은 일반적으로 군대나 기숙사와 같은 동성들 간의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뉴스를 보았듯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 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 강간, 강도 강간 등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행사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이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며 그 속에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거나 존중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제적이며 상대에 대해 충분히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를 압도할 때 성폭력이 바로 자행되는 것이죠. 성폭력은 파괴적인 쾌락을 낳습니다. 인격과 정신 그리고 그 영혼을 짓밟고 영원한 고통을 양산합니다. 성폭력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폭력은 단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정도나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피해를 남기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식이나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무혈살인과 같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의 추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은 본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죠.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축복된 만남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친밀감의 깊이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적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는 공적 전제인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로 상징할 만큼 희생적이며 막중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또 남편과 싸우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정한 사랑의 특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장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성적 표현과 행동은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 아닌 존중과 배려에 기초해야 하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자녀이고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배우자이며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이 배우자나 형제자매를 대하듯이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서로 건강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관계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은 비밀스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서로 나누거나 이와 관련된 상담을 받는다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기껏해야 성에 대한 대화가 음담패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2차 성징에서 시작되는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부터 미혼 남녀, 청년들의 성적 욕구와 성적 친밀감에서 오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상호 간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은 법적인 부부가 가정에서 누릴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에 따른 책임도 무한하게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할 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가족 간에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책임을 나누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특별히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귀한 자에 대한 범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비중으로 강조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존중함으로 서로 유익을 구하는 관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